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란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지금 내란 맞습니까? 계엄은 틀림없이 잘못된 거라고 말했지만 계엄이 지금 내란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없는데 내란 특검이라고 해서 지금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내란 정당으로. 제가 당대표 되면 저를 극우로 몰았던 분들은 이 극우 정당에 남아 계시지 말고 알아서 나가시라고요. 알아서 나가시면 되잖아. 아니 당원들 50% 이상이 지지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이 극우가 당대표고 극우를 지지한 정당에서 어떻게 본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분들은 제가 당대표 되면 스스로 떠나시면 됩니다. 이제 최종 확정이 됐죠. 당대표 네. 후보가 5명이고 일단은 뭐 반탄에서는 이제 두 후보가 거론이 됩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출마를 안 했는지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좀 봐요. 예, 지금 예.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이 사실상 지금 거의 투톱으로 이끌고 있는 지금 경선 구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4인 결정이 되겠고 이제 나중 혹시나 이제 4인에서 50% 이상을 득표한 사람이 없으면 이제 바로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보기엔 다 거칠 될 것 같은데 느낌적 상황으로는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반탄 후보들이 오히려 참탄 후보들을 압도하는 지금 형국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 지금 일단 5인 컷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50대 50으로 적용을 하겠지만 무조건 4인 경선 구조로 4강 구조로 가면은 당원 80에 여론조사 20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뭐 이건 거의 뭐 해보나 마나한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은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다른 일종의 극우 성향 유튜버들 출연은 하지 않겠다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어느 순간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장동혁 의원이 나가서 너무 센 발언들을 지금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명성 경쟁 그렇죠. 이런 건가요? 지금 여당 대표도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지만 야당 대표도 지금 윤을 소환하지 말라는 그런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부 지금 더 지형적으로 놓고 보면 이른바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당원들의 집단 지성에 이제 힘을 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5월 달에 있었던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결국 무리했던 말하자면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당원들의 집단 지성 투표로 막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당원 80으로 4강 구조에서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판단을 좀 전략적으로 당원 투표가 좀 해주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언론도 그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도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됐을까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윤 전 대통령 이제 전대에 끌어들이는 거를 자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래 저 얘기가 전환기 씨 때문에 해가지고 한때 지지난주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전환기 씨는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환기 씨를 끊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출당시키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출당을 시킨다고 얘기하는 건 그래도 절연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실행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게 되면 국민들도 조금씩 변하나? 라고 고개라도 살짝 돌아볼 만한 상황인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처음부터 자승자박인 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식적인 사과나 제대로 된 절연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전당대회라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시선들과 압박, 비판, 비난 앞에 몰리게 되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문제가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면회를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응원하러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후보로 나와서 김문수 후보와 양강체제를 한다고 한다면 이 당은 절대 내란의 우두머리와 절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딴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전 그럼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민주적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예. 우리 헌법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정당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당 해산 청구 문제 같은 경우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변화해야 되는데 아까 그 모양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찬탄 반탄 나눴습니다만 저는 반탄 두 사람의 경쟁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야, 이거 국민의힘 진짜 매우 어렵겠는데 미래가 암울한데 저렇게 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의 힘으로 변동될 수 있을까? 당원들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면 장동혁 후보가 왜 저기 가서 전환길 씨한테 면접을 받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좀 난감한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윤희숙 위원장도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양성을 위해 전환기 씨를 품는 거냐? 그렇다면 히틀러나 스탈린도 품을 것이냐? 아주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이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딱히 좀 기억나는 게 없긴 하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혁신안. 그다음에 이제 그 안철수 잠시 뭐 15분 혁신위원장 했지만 어쨌든 쌍권 퇴출.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 윤희숙 위원장도 얘기했죠. 7대 혁신안. 하나 받아들여진 게 있습니까? 물론 뭐 제도 한두 개 정도는 그건 뭐 아무도 기억 못하는 제도에 대한 수용이기 때문에 저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 이런 그 세 명의 짧은 시간 뭐 한 달 정도에 대한 시간이었는데 김용태, 윤희숙, 그러니까 김용태, 안철수, 윤희숙의 순으로 오면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전대 시간 벌기용이었다는 게 다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마지막 날 예. 혁신이 발표하는 날 전당대 일정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은 혁신이가 들러리 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자, 근데 뭐 저는 이제 그 뭐 스탈린, 히틀러까지 품겠다, 이거는 사실은 좀 윤희숙 위원장이 좀 과한 발언이고, 물론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다양성, 포용성이 이제 보수 정치 핵심이니까 저는 이제 전환길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전환길 씨,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두 분에 대한 당의 지금 논의는 하나가 빠져 있어요. 책임성의 문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정권을 헌납했고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으면은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정치에서 책임을 빼고 나면 권한하고 굴림밖에 더 남습니까? 근데 책임을 국민의힘 그 누구도 지지 않겠다고 하고 그 아직 명언을 남겼잖아요. 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이면서 혁신의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남겼는데,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그 모호한 말을 남겼는데, 이 얘기는 혁신하자 말자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 전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대에서 찬탄 반탄이 결국 전환길이냐 친전환길이냐 반전환길이냐로 다시 이제 수평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이게 정말 뭐 윤희숙 위원장의 발언도 좀 센 건 있지만 정말 이거는 이번 전당대회가 결국에는 퇴행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커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뭐 계엄을 불법 계엄이고 위헌 계엄이고 이 부분은 분명하지만 이걸 자체를 지금 내란이라고 규정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일종의 약간 당원들도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이 판결하지 않았는데 내란이란 프레임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민주당의 논리에 말린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설득력 있게 들어가는 구조라면은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쇄신이라는 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는 제가 아까 예측한 대로 이게 찬탄파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고위원 4명도 같이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전했던 인물들을 두고 좀 논란이 있었죠. 과거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은 지금 준비되지 않은 계엄을 했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러한 전무들이 밝혀지고 나니까 이거는 감히 그냥 정말 점할 수 없는 땅을 과천 상륙 작전이다, 이거 선관. 그 40억은 제가 1,000억 넘게 1년에 1,000억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아이와 왔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혼자였습니다. 유치해 보이시죠? 혼자 오는 것이 두려워서 이 울보가 인형과 함께 왔습니다. 그만큼 외롭게 지냈습니다. 물론 오늘 국민의힘이 자격 심사를 해가지고 일부 후보들을 이제
컷오프 시켰는데 최수영 평론가 네. 이런 현상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오늘 이제 뭐 이제 그 사전 심사를 해가지고 예. 2명은 탈락하고 2명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기준이 뭘까라는 생각을 궁금해 보니까 탈락한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인물들이고 예. 그 지금 이 컷을 통과한 두 사람은 현재 인물들인 겁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사실 구청장 선거 그 사실 어찌 보면 여권의 몰락이 강서구청장 패배로부터 된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말이 많잖아요. 시작된 거. 저 사실상 그때부터 지지율 추세가 모든 것을 예.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다시 또 비대위 체제로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책임 있는 분을 왜 통과시켰을까? 근데 바로 이거는 직전에 국민의힘 이름으로 공천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좀 전에 김민수 대변인 예.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부정이 될 것 같으니까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통과를 시켰는데 저 과천 상륙 작전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사실 지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분을 오히려 공천했다는 것. 저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조금 과거 국민의힘의 당명이 아니었던 분들에게는 좀 예. 가혹하게 대하고 국민의힘 당명으로 뭐 당직을 했다거나 출마를 했다거나 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끌어안는 그런 어찌 보면 좀 현실적이고 이중적 잣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도 사실상 러닝메이트제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좀 대표랑 별개로 가게 돼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제 찬탄파들의 형국과 입지가 점점 더 좁아드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이 어떤 그 과거에 대한 절연보다는 정말 이게 과거와 다시 과거로서의 퇴행으로 간다는 그런 세간의 지적들이 좀 아프게 받아들여지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뭐 걸러지긴 했지만 이렇게 내가 출사표를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 자체가 당이? 그러니까 저런 인물들이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정당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나오겠죠. 예. 그리고 김태우 씨 같은 경우는 살아남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알리는 첫 시그널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의 대표였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공천을 다시 받아서 나오는 과정을 보면 거의 기계환 형식의 공천을 받은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억지로 사면을 해줘가지고 또 그 지역에 또 출마하게 했던 일들이 벌어졌던 건데 그런 사람을 컷오프 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 저당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근데 이 얘기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길 씨한테 면접을 보러 갈 정도라면 전환길 씨가 파워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뭐하러 그냥 가겠습니까? 표가 없는 사람한테 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표가 있다는 게 어떤 거냐? 그럼 통일교 신천지 같은 경우가 저희 대거 당에 입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는 당원들의 핵심적인 힘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럼 극우의 뿌리 또는 매우 극단적인 종교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역마다 존재하니까 그 지역의 파워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당원 시스템부터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당선이 되겠죠.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당이 존립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따지고 보면 혁신의 전당대회라기보다는 저 당이 존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시험을 받는 전당대회라고밖에 규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참 난감합니다, 진짜. 제가 이거 보는 입장에서는. 혁신파 후보들도 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가 최수영 평론가 뭐 전대 전체의 흥행도 그렇지만은 구도 자체를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장 정치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 정치라고 하는 거는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죠. 제가 보기에 불출마도 준비된 게 아닌 듯 싶어요. 왜냐하면 뭐 정치 플랫폼 이런 단어가 정치 지도자 입에 나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는 전직 당대표면 당을 기준으로 뭘 해야 되는데 당을 중심으로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서 정치 플랫폼, 하방 정치 혹은 뭐 풀뿌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뭐 혁신연대 이런 모호한 단어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뭔가 뚜렷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이 일단 이번 전대가 유리한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일단 흥행도 안 되는 구도가 분명히 됐지만 또 하나 아픈 거는 이게 지금 혁신 대 쇄신 뭐 이런 구도가 좀 나왔으면 선명해질 텐데 그냥 찬탄과 반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퇴행해 버리는 거죠. 전환길 씨가 친길이냐 반길이냐가 되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했었으면 최소한 그 부분을 묻히면서 한동훈이 제시하는 비전과 김문수, 장동혁 빅2 후보가 또 말하자면 구주리에서 하는 후보들이 제시하는 또 그 가치들이 맞부딪히면서 명쾌한 전선이 형성됐을 텐데 그게 안 돼 버리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 이런 좀 흐름이 이상한 형국으로 약간 가고 있는 거죠. 과거 회귀적인 그렇죠. 듯한 느낌. 근데 한동훈 예. 대표가 나왔으면 최소한 뭐 한동훈 대표가 우려했던 이른바 배신자냐 배신자가 아니냐 이른바 친하느냐 반하느냐의 프레임도 나왔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최소한 당원 투표 80에서 한 전 대표가 지난번에도 보여줬던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그때도 당원 80에 여론조사 20이었거든요. 그때도 당대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전 대표의 불출마가 조금 뭐랄까 그 용기 없음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용기가 좀 없어 네. 보인다. 일각에서는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그 갈등이 부각되는 거를 좀 우려한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현장 정치라고 하는 게 시간 정치라고 생각해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벽이 분명히 있는 거고 계속 기다리면 본인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6월 이후, 내년 6월 이후, 그러니까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신임을 받는 건 선거를 통해서 확인되는 과정인데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 또는 당의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없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대는 물론이고 지방선거까지는 역할을 최소화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진두지휘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보궐선거에 나오는 방식을 통해서 그 기점에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앞으로 내년 6월까지요.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특검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예.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재판이 지금 국무위원까지밖에 안 갔습니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이 당 같은 경우 계속 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적 비판 앞에 쓸 수밖에 없게 된다면 저는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당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럼 그때가 되면 뭐 6월 선거에서 패배하기 전에 당 선거를 책임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예. 아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이 아예 그냥 무너진 다음에 본인이 그 폐허 위에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그래서 현장 정치는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예. 정치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당을 나가라 이런 취지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힘을 키우려면 물밑에서 외연 확장이라든가 뭐 앞서 개혁연대 이런 것들에 스크럼을 계속 짜야 되는 거잖아요. 짜야죠. 짜야 되는데 만일 이번에 그 선거 결과에서 진짜 뭐 장동혁 후보가 되거나 김문수 후보가 되거나 예. 근데 이제 뭐 이른바 찬탄파로 불리는 분들의 득표력이 저조해서 4강에서 그냥 끝나버렸다라고 하면은 누구가 개혁연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래도 출마를 했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고려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6월로 예정되는 지방선거 같이 치러진 보궐선거에 일단 원내로 진입하는 게 우선이겠다라고 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대표가 되면 대표가 셀프 공천하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예. 아마 그런 것들도 현실적인 것도 고려가 됐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만일 장동혁 후보 정도가 돼서 친하게 나가라면 나가진 않겠지만 거기에 맞서려면 세력을 확장하거나 있어야죠. 더 힘을 실어야 될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건지 지금 아마 20명 정도로 추산되는 게 친한계인데 107명 가운데 20명 가지고 과연 그러면 당의 정통성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신임 당대표와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전 그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고민스러우니까 지금 뭐 정치 플랫폼이니 뭐 하방이니 이런 모호한 말들을 좀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